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원 기자입니다. 자, 요즘에 한지원 기자의 활약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나오는 다른 선배들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계속 대타. 어제는 주호 선배 대타. 대타 아니에요. 아니, 한지원 기자 이제 뉴스룸 계속 하는 건데? 뭐 그런 거였어요? 이걸 대타로 생각해. 제가 이건 없는 사이에 이게 교육이 안 됐구만. 이거 잘못됐네. 자, 지금 제가 한지원 기자를 이렇게 막 면박을 주니까 막 구독자, 동시 접속자분들이 늘어나는 거 보니 네. 면박을 계속 줘야겠습니다. 자,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어떻게든 뭐 시장이 좀 끝나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컸던 이슈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먼저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물론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미국의 금리 인하처럼 큰 관심을 받진 네. 않는 건 사실이기도 하고, 금리 인하와 함께 시장이 동반 상승하는, 그러니까 바로 직결돼서 상승하는 그런 일은 좀 덜 하긴 한데, 여러분들은 금리를 이번에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일단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1번, 아니다, 동결할 것 같았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0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의 그 기존 예상이 좀 궁금했습니다. 한지원 기자는 어땠었어요? 저는 근데 그래도 인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 사실 개인적으로 이건 네. 동결이겠는데라고 생각을 많이 그래요?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네. 뭐 너무 뻔하죠.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었던 외환 시장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쏠림, 자금 쏠림과 그다음에 그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대부분 1번이 꽤 많네. 거의 비슷한데요. 거의 네. 이거 여러분들 짜고 치시는 건가요? 거의 어떻게 0101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요. 거의 비슷비슷하셨군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하는 총재가 워낙 지금까지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엔 좀 금리를 인하하기 어렵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생각을 해왔었는데, 실제로는 깜짝 금리 인하를 대낭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죠. 네. 한국은행이 오늘 3.25%에서 3%로 25bp를 낮추게 됐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25bp 낮춘 것에 이어서 두 번 연속 25bp씩 인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근데 하느니 중간에 동결처럼 쉬지 않고 연이어서 금리 인하를 한 거는 언제가 마지막이었냐면 2009년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사실 경기의 내수가 참 부진하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무려 6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5.25에서 2%로 내린 이후 네. 연속 금리 인하는 거의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정도로 경기 부양이 굉장히 다급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연속 금리 인하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전망치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하느니 이날 수출 둔화, 내수 부진, 그리고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리스크를 반영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각각 2.2% 에서 1.9%로 0.2%포인트를 낮춰 잡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전망치는 1.8%로 더 낮춰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대략 2% 정도로 네. 하거든요. 네, 근데 2%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할 거다라고 한은에서 전망을 한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성장이 안 좋을 것으로 한은에서 보고 있다는 건데, 이게 그 잠재 성장률 2%가 어느 정도인데?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1954년 통계 집계 이래 잠재 성장률인 2%를 밑돈 경우는 1956년 0.6%, 1980년 역성장인데 마이너스 1.6%, 1998년 마이너스 5.1%, 2009년 0.8%, 2020년 마이너스 0.7%, 2023년 1.4%, 딱 6해뿐이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돌아보면 외환위기, 세계금융위기, 코로나19 그 정도가 됐을 때 우리나라는 네. 잠재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네네네네. 거예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 잠재 성장률을 만약에 달성하지 못하면 이건 정말 글로벌 위기급 저성장을 기록하는 거다. 그렇네요. 라고 하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선 당연히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부에서는 사실 그럼 왜 이렇게 인하가 늦었냐라는 지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빨리 하느니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라는 질책과 비난이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은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의 급증을 걱정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네. 두 개의 사다리가 엇박자가 나면 결국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두 개의 사다리라고 하는 거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는데 사실 이게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고 중앙은행에서 하는 거고 재정정책은 정부에서 하는 거. 네. 사실 이 두 개의 기관이 사실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긴 하나 그래도 두 개의 박자가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엇박자가 나면 결국은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가계부채 늘어나는 거 못 막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누차 말씀드렸던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든 좀 막고자 하는 쪽에서는 이제 금리를 다급하게 인하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당연히 좋은 건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좀 줄어들 그리고 이자 부담이 경감될 가능성은 있는 거거든요. 이를 통해서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약 6조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은 오늘 나오긴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50bp 내리고 대출금리도 그만큼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가계대출자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6조 원가량 줄어든다는 거고요.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액은 평균적으로 약 30만 6천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취약차주의 경우에는 취약차주의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약 3천억 원으로 1인당 24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0bp 내렸으니 그러면 우리가 은행 대출금리도 50bp 내려갈 거야 라는 가정을 한 건데 반면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은 아닌 거 누구나 뻔히 알고 네네네. 있죠. 그 금융당국과 정책당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금리 인하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금융권을 조여서 지금 금융권의 대출금리는 떨어지지 않게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산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권이랍니다. 말이 이상해. 금융권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이 가계대출의 이자 경감 효과는 아마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게 될 거지 지금 당장 나타날 일은 아닐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이번에 얼마나 이 금리 인하하기까지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도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한은 부총재의 소수 의견까지 나왔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창용 총재도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진짜 그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얘기하면서 진짜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다 그러면서 금통위 20년 만에 한은 부총재의 소수 의견까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보면은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4명이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그 소수 의견,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던 소수 의견 2명 가운데 1명이 유상대 한은 부총재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 한은 부총재가 내는 의견은 하는 집행부의 의견으로 좀 비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총재가 동결 의견을 내놨다고? 야 그럼 집행부는 그 동결을 원했다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거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도 부총재의 의견도 본인 의견대로 의견을 제시해서 결정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진 마라 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번에 그 소수 의견, 동결 소수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그리고 그 동결 소수 의견을 낸 분이 하는 부총재일 정도로 정말 갑론의박이
하는 내부에서도 네.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만큼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가 정말 어려웠다는 걸 의미하고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금리가 내려가면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걱정스러웠던 네. 부분은 또 뭐였었냐면 외환시장 괜찮습니까? 아, 그렇죠. 그거였단 네네.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하하고 물론 미국의 금리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쩌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만 금리 인하해버리면 당연히 돈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더 나은 이자를 주는 곳에 찾아가다 보니까 사실 그뿐만이 아니죠. 네. 요즘에 그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이라는 뭐 맞아요. 밈이 돌고 할 정도로 맞아요. 우리 모두 지금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건데 이게 금리를 차치하고라도 달러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거기다 금리까지 인하해버리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라는 우려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니다. 환율 변동성을 관리할 만한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고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액수를 상당한 정도로 늘려놔서 연장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외환 시장의 안정성은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걱정할 금리 인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만큼 외환 시장의 어떤 그 급격한 원화 약세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저희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느끼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당장 어디에 투자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미국 시장을 네네.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럼 거기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수록 원화 가치가 좀 다소 약세를 기록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보니까 네. 금리를 차치하고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은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어서 그래서 한국은행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국내 향후 수출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중국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이제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일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국내 수출 가운데 이제 AI 산업 발전과 그다음 중국 과잉 생산의 영향으로 이제 품목별로 과거와는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향후 국내 수출은 이제 글로벌 AI 투자가 이어지면서 증가할 걸로 봤는데요. 중국의 이제 자금률이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이제 시장 점유율 확대, 또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이제 증가세가 좀 둔화될 거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또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AI 투자와 이제 확대가 되면 그 영향으로 고성능 제품 HBM 위주로 이제 빠르게 재편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반도체 수출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AI 기능을 이제 탑재한 뭐 PC나 스마트폰 등 이제 IT 기기가 확산되면 한국 반도체 수출 상방 압력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네. 또 중국의 대한국 수입 의존도가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도 한국 수출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 또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좀 줄고 또 이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미국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 500억 달러를 넘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 자체도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네. 한국경제인협회가 이제 한국과 중국의 첨단 산업 수출입 데이터와 이제 첨단 기업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 혹시 이게 그겁니까? 네, 네네, 맞습니다. 이 다음 표를 한번 봐주시면, 다음 표 한번 네, 볼까요? 다음 네. 표를 봐주시면은 이게 그 한경협이 첨단 산업에 한정해서 이제 수출 경쟁력의 지표가 되는 무역 특화 지수를 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은 올해 1월부터 8월 기준 한국이 25.6, 그다음에 중국은 27.8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 거죠? 이게 무역 특화 지수라고 네. 그 수출 경쟁력에 좀 지표가 되는 거를 산출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의 첨단 산업 무역 특화 지수는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했을 때 그 16포인트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첨단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중국은 상승했고 반대로 같은 기간 한국은 4.3포인트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중국은 전기와 기계에서 이제 한국보다 수출 경쟁력이 높은 걸로 집계가 됐고요. 네. 전기와 이제 모빌리티 산업에서 한국은 2014년 대비 이제 각각 두 자릿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반면 이제 두 자릿수 상승을 했고요. 당연히 그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양국 기업의 재무제표를 다음 표를 봐주시면 네. 이게 지난해 한국 첨단 기업이 이제 연구개발비에 약 510억 4천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3.5%인데요. 같은 해 이제 중국 첨단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2,050억 8천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약 4배 규모이고요. 연구개발비 증가율을 보면 이제 한국은 2013년 대비 5.7%를 기록을 했는데 연평균 5.7% 늘어났다는 거네요. 네. 근데 중국은 연평균 18.2%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3배 정도 수준이고요. 한국이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보다 당연히 더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또 적극적으로 R&D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 기업으로서는 이제 중국 기업과 좀 비슷한 호흡으로 뛰어도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첨단 산업에서는 경쟁이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말을 했고요. 또 중국에 이렇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 세액공제나 뭐 투자 보조금 지원 같은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네. 지금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그룹 아니면 산업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지금 당장 막 주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와 대단하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기억을 한 3, 4년 내지는 5년 정도 뒤로 돌려보면 네. 그때 투자들이 이루어졌던 네, 일들이 네,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어디 가서 얘기를 많이 하는 제가 광파는 건 아닌데 네. 저의 경험으로 네, 네, 네. 되게 다른 분들한테 인상 깊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사건이 하나가 뭐냐면 제가 생명과학과 출신이잖아요. 네네네. 생명과학과 출신인데 제가 졸업할 즈음이었으니까 한 2007년인가 2008년인가 그때쯤이었어요. 네. 그 졸업한 직후였다. 네네. 2009년인가 2010년인가 막 이때쯤이었었는데 그때 저희 학교를 졸업하셨던 선배님, 그러니까 네. 박사과정 받고 졸업하신 선배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죠. 동문회에서. 네네. 근데 그분이 이제 야, 나 취직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원래 그때 또 생명과학과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진짜 먹고 살기 네네네. 힘들었어. 어디 가서 이제 연구비 받기도 쉽지 네네. 않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야, 나 드디어 이제 취직했다라고 해서 이제 후배들한테 명함 쭉 나눠주는데 삼성인 거예요. 오. 선배 전공 포기하신 거예요? 네. 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삼성바이오 에피스였던 겁니다. 그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네네네. 지금 자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투자가 현재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요즘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요즘에 우리나라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들을 보면 뭐냐면 네. 다른 게 아니라 그럼 지금 이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불과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되게 놀랐었던 게 삼성전자에서 디스플레이에다가 4조 원을 그냥 뻥 때려 넣겠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 네네.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3년 후, 4년 후에 있을 그 애플의 아이패드와 맥북에 넣기 위해서였구나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것처럼 뭔가 지금 투자하는 것들이 3년 후, 4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네.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기업들이 어디 투자하고 있지?가 지금 막막한 맞아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한국에 계속 있어도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오늘 보여주셨던 이런 네. 자료에서도 좀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I 관련돼서도 되게 좀 저희가 네. 아직 보지 못했던 미래 산업이다 보니까 네. 좀 약간 불안감도 있는 것 같고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렇죠. 약간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카카오도 그렇고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죠. 다음 소식은 제가 그 단독 네.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 네. 이거는 저희 권순일 취재팀장의 단독 기사가 오늘 좀 나왔습니다. 그거 네. 이제 내용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모펀드 MBK가 고려 아연에 투자한다는 명분으로 이 고려 아연의 내부 비밀 정보를 획득한 이후에 네. 그거를 이제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장영진 고문 쪽으로 가서 사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일단 보면은 MBK가 2년 전인 2022년에
고려아연이 추진하고 있었던 트로이카 드라이브 등 신사업 투자를 명분으로 내부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2차 전지, 또 순환자원, 재생에너지 이런 신산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면 자금 필요할 때 이 자금을 누구로부터 좀 조달을 받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MBK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했던 것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려아연과 MBK는 사업상 알게 된 비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 비공개 자료를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그 의혹은 네. 그 비밀 공개를 했던 그 자료를 고려아연이 아니라 장영진 고문 쪽으로 가서 MBK가 투자할 때 도움을 준 것 아니냐, 사용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인 겁니다. 그리고 MBK의 투자는 실제 실행되지 않았죠. 네. 그리고 비밀 유지 계약은 올해 5월에 종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 5월에 종료된 이후에 MBK는 영풍과 손을 잡고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 매수에 나섰습니다. 투자를 명분으로 기밀자료를 입수하고 계약 종료가 된 지 4개월 후에 상대편에서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 매수에 나선 것 같은 정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뭐라고 봐야 되냐면 핵심은 이건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 기간 동안 관련 자료가 공개 매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됐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월까지가 계약 기간이었었잖아요. 그럼 5월 이전에 이 자료를 사용했느냐 네네. 여부.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장영진 영풍 고문이 과거에 한 매체에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고려아연이 한화, 현대차와 지분 교환을 하는 시점부터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화, 현대차와 지분 교환을 하는 시점이 언제였었냐? 현대자동차가 고려아연의 5,27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시점이 작년 9월이었다. 근데 계약은 올해 9월에 끝났잖아요. 올해 5월에 끝났잖아요. 네. 올해 9월보다 대략 7개월 전인 작년 9월에 현대차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는데 그럼 그때부터 이 그 공개 매수를 고려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했던 5월 이전에 비밀 유지 계약이 유효한 기간이었는데 그때부터 공개 매수를 고려한 거니 그러면은 이 자료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네. 라고 하는 주장이 이번에 그 단독 기사로 좀 나온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MBK 측에 연락을 했더니 MBK 측에서는 비밀 유지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이걸 확인해 줄 수는 없다라는 반응을 받았습니다. 네네. 일단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확인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지금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 제가 네. 준비했는데요. 그 롯데그룹이 오는 28일 이제 적자 계열사를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12월 초중순에 인사를 낸 것과 좀 비교를 하면은 좀 빠르게 인사가 확정이 된 건데요. 유동성 위기설을 이제 안정화시킨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2025년 정기 임원 인사에서는 최고 경영자 21명을 교체를 했고요. 네. 이 숫자는 이제 전체 임원의 36%가 교체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임원 규모는 이제 지난해 말 대비 13% 축소가 됐고요. 코로나 시기인 지난 2021년 임원 인사보다 더 큰 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한 배경으로는 모두 알다시피 이제 최근 유통화학 주요 계열사 실적 부진에 이제 유동성 위기설이 계속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룹 안팎의 이제 불안감이 커지자 이제 신동빈 회장이 결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핵심 계열사죠. 그 롯데케미칼이 좀 대표적인데요. 올해 1에서 3분기 롯데케미칼 누적 영업 손실이 6,6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 과잉 이후로 석유 산업 그 화학 산업에 이제 구조적 위기가 좀 봉착한 걸로 보이는데 네.
이미 작년 연간 손실 규모인 3,477억 원을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이에 실적이 이제 부진한 롯데 화학군이 총 13명 CEO 중에 10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가장 강력한 인사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화학 부분이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약 30% 달하는 이제 롯데 화학군 임원들도 퇴임을 하고요. 특히 이제 60대 이상 임원의 80%가 격려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사진 잠깐 띄워주시면은 좀 젊은 리더십을 구축하기도 했는데요. 70년대생 CEO를 대거 이제 내정을 해서 좀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CEO를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임된 이제 CEO 가운데 12명이 1970년대생이고 이 와중에 이제 롯데가 3세라고 하는 이제 신유열 전무가 이제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이제 경영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위기 속에서 3세 승계를 이제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지도 이제 해석이 되고요. 네, 잠깐 말 끊어서 네네네네. 죄송한데 네. 그 선택장애님께서 오늘 네. 금리 인하는 롯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 연결하다 보면은 네. 틀린 말 아닙니다. 네. 틀린 말 아닙니다, 진짜. 네네. 네, 계속 말씀해 네. 주시죠. 그래서 앞서 네. 이제 롯데 위기설이 계속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제 롯데백화점이 이제 수도권 점포가 좀 폐점 수준이라는 보도가 좀 나왔는데 한번 다음 표를 띄워주시면은 네. 그 롯데월드 타워도 담보로 나오면서 이제 위기설이 더 확산되기도 했고요. 우선 이제 롯데쇼핑이 롯데백화점과 마트의 임차 이제 점포를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은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이제 롯데백화점과 마트인데 네. 대표적인 곳이 이제 롯데백화점 일산점입니다. 그래서 일산점은 이제 롯데쇼핑이 KB 자산운용의 매각 후에 임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KB 자산운용 측에서 이제 재매각을 추진을 하면서 네. 우선 협상 대상자인 이제 대한토지신탁 측과 명도 비용을 좀 협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네. 롯데백화점 일산점을 옛날에는 롯데쇼핑이 직접 들고 네네네네.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KB 자산운용의 과거에 좀 상황이 어려워지다 네. 보니까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네네, 맞습니다. 일단 뭐 땅은 팔고 그걸 임대해서 쓰는 방식 네네네. 그걸 했는데 그것마저도 네, 지금 매각하고 매각해야 된다. 네네네. 아하, 네. 그래서 다시 표를 보여주시면은 그 롯데쇼핑이 또 캡스톤 자산운용의 매각 후 임대 운영하던 이제 롯데백화점 동네 포항점, 뭐 동네 성정 군산점 이렇게 역시 재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이제 해당 점포들은 향후 이제 임대료 상승이 예정돼 있어서 영업 손실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통해서 이제 매각이 진행되고 있고 또 신한 자산운용도 롯데마트 이제 김포 한강점 매각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위기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에서 이제 이번 인사를 통해서 좀 경영 체질 개선과 좀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임원 인사를 좀 과감하게 진행한 만큼 이제 성과에 대한 좀 엄정정 책임을 물어서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기업들이 어떻게 안 좋아지고 네네. 있거나 만약에 뭐 실적이 뭐 하락하고 있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항상 보도를 드리긴 하지만 저희는 기업들이 망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절대로 그러려고 네네.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회복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일자리도 더 갖게 되고 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속 임금 상승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바라긴 하는데 상황이 워낙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이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네. 있는 건데요. 사실 롯데 쇼핑과 관련해서 저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네. 사실 동남아시아에서는 롯데 쇼핑이 은근히 좀 되고 있긴 해요. 아마 뭐 네. 베트남이라든지 아. 진짜 정확한 나라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군데가 좀 롯데 쇼핑이 잘 되고 있긴 합니다. 가면은 인기도 많고 한데 이게 참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가 안 되다 보니까 참 어려운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재무 구조를 일단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부동산이라든지 자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오늘 아침 라이브 네. 시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구조조정이 되려면 앞으로의 신성장 산업도 함께 제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신성장 산업도 함께 제시하면서 이 재무 안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구조조정을 좀 차근차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진짜 기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예. 기업이 잘 돼야 이제 경제도 잘 되고 구독자분들도 채팅창도 좀 화사한 이런 뭐야? 네네. 결론은 좋은 댓글 받고 싶어서라는 그럼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네. 다음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거 한번 볼까요?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이
자, 우리는 앞으로 제가 취임하자마자부터 캐나다랑 그다음 멕시코에는 25% 관세 내가 바로 매길 겁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트럼프가 이거 X를 하나 올렸습니다. 네네. 자, 제가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과 그 여성분 아시죠? 네네네. 새로 당선된 여성 대통령 셰인바움 대통령과 전화를 했는데 야, 대화가 굉장히 생산적이었어요라고 딱 올렸습니다. 딱 트럼프답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말하고. 그러니까 일단 먼저 굉장히 강력한 카드 하나 던지죠. 네. 그 다음에 전화하죠. 그 다음에 생산적인 뭐 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무 협의 가게 되는 이게 네. 저도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저도 2016년에 트럼프 1기 당시에도 계속 그 경제방송 앵커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때 당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어땠었냐면 제가 그때 보면은 네. 일단 가장 첫 번째 큰 건 하나 던집니다. 트럼프가 던져요. 네. 그 다음에 수뇌부끼리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생산적이었다. 항상 이 기사는 나와. 그 다음 그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럼 이게 그래서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관세를 물린다는 거, 안 물린다는 거에 대한 결과물이 네. 제대로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물 밑에서 뭔가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얼추 나중에 조정된 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시기냐면 항상 불확실해요. 제 기억엔 그랬었거든요. 네네. 2016년, 2017년 그때 트럼프가 딱 1기 행정부 당시에는 항상 그랬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단 그러니까 트럼프가 밝힌 이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클로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새 대통령과 멋진 대화를 나눴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을 중단하고 우리 남부 국경을 효과적으로 폐쇄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밝혔고 우리는 또 미국으로의 대규모 마약 유입과 미국에서의 이 마약 소비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굉장히 생산적인 대화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는 사람들이 우리 남부 국경으로 가는 것을 막기로 했다. 그 효력은 지금부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고맙다라는 글을 올렸다는 거고요.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이에 바로 응답을 해서 본인의 X에 트럼프 대통령과 당선자와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이주 현상에 대한 멕시코의 전략에 대해서 논의했고 나는 멕시코 내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게 있기 때문에 카라반이 더는 멕시코 북쪽 국경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라반이 이제 멕시코 이민자들이 북쪽에 있는 미국으로 향하는 네. 그 이주민 행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얘기했다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대신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럼 멕시코 관세 어떻게 되는데? 네. 이 부분은 얘기 안 합니다. 거의 이 정도면 안 한다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러고 나서 물밑에서 이제 실무진끼리 네네. 협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셰인바움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감정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 관세 문제를 진짜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항상 네. 큰 거 던져놓고 수뇌부하고 그리고 이제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얘기는 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결과가 뭔데? 결론은 없고. 결론은 안 나오고. 네. 지금 댓글창에 주식할 때 필수품이 SNS라고. 맞아요. 근데 1차 네. 때는 그나마 좀 단순했던 게 네. 그 당시엔 트위터였었죠. 아, 트위터만 그렇죠. 보면 네네.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트위터와 그 소셜 트루스, 네. 그 트럼프 당선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네네네. SNS 둘 다 봐야 됩니다. 더 복잡해졌죠. 네. 다음 그래- 뉴스 가면 될까요? 네. 네네네. 혹시 시간이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네. 그럼 다음 뉴스 또 보죠. 네, 그 민영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이 80%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중 30대에서 50대의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가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보험료를 월 25만 원 이상 부담할 수 있다는 응답자 또한 전체의 47%에 달하면서 이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상품 수요가 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같이 보면서 좀 설명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실태조사입니다. 그래서 우체국 보험, 수협, 신협 생명공제를 제외한 이제 민영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이 80.4%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2021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걸로 이제 80%를 회복을 했고요. 또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감소했던 가구 가입률이 이제 보장성 보험 판매가 늘면서 이제 반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 가입한 이제 민영 생명 보험이 질병보험 보장으로 이제 42.4%로 가장 많았고요. 혹시 그 수치들을 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밑에 표를 보면은 네.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지난 죄송합니다. 최근 이제 가입한 민영 생명보험이 이제 질병보장보험이 42.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실손의료보험이 20.6%, 그다음 상해재해보험이 15.2%로 이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이제 30대에서 50대 연금보험 수요가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연금보험 상품이 이제 보험료로 월 25만 원 이상 지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이제 전체의 46.7%가 차지를 한 겁니다. 네. 특히 이제 30대에서 50대 가구주의 지출 의향이 이제 제일 컸고요. 현재 이제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민영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16.3%, 그리고 이제 가입된 연금보험 월 예상 연금액만 이제 100만 원 미만이 86.7%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노후 생활자금을 위해서 이제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1.1%라고 하는데, 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제 향후 사적 연금에 대한 이제 잠재 수요가 좀 크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전체 응답자의 23.6%가 현재 생활에 좀 불안을 느낀다고 대답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물가 경기라는 응답이 65%였고, 또 자신과 이제 가족의 건강이 좀 중요하다가 54%, 그리고 노후 생활이 50% 등의 순이었는데요. 또 이제 가구주 연령대별로 노후 생활 자금 불안 정도도 이제 좀 살펴보면은 40대 이상의 가구의 이제 가구의 노후 생활 자금이 불안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높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결국은 그 노후 생활에 대한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금 보험, 특히 25만 한 달에 25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금액을 내고라도 나는 연금 보험이라도 들어야 되겠다. 사적 연금이라도 들어야지 내가 노후에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불안감을 많은 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럼 연결지어서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단신으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가계소득은 늘었는데 결국은 소득 분배가 상당히 악화된 걸로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내 미래가 좀 불안하다. 왜냐하면 나의 소득은 물론 전체 가계소득은 늘었지만 이걸 면밀히 뜯어놓고 보면 저 위에 있는 상위 20%에 있는 고소득 계층만 지금 급여가 늘어나고 나머지는 급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노후 준비가 되어 있겠지. 하지만 나와 같이 일반인들은 소득도 안 늘어나는데 이거 노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나의 퇴직 연령은 50대가 될 텐데 그리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령 시점은 60대인데 나머지 10년 동안 내가 그거 하려면 퇴직금을 받아서 10년 동안 자영업하고, 이 자영업했을 때 안 되면 난 진짜 큰일 난데.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의 좀 맥락이 좀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은 안 하겠고요. 저희 3프로 뉴스룸은 딱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